2015년 가을 스웨덴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나라가 단 1년 동안 16만 3천 명의 난민을 받아들인 겁니다. 인구 비율로 따지면 유럽 전체에서 가장 많은 숫자였어요. 당시 스웨덴 총리 스테판 레브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벽이 아니라 다리를 놓을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복지 국가가 인류애를 실천에 옮긴 순간이었죠.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스웨덴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유럽에서 총기 살인율이 가장 높은 나라, 경찰도 들어가기 꺼리는 취약 지역이 생긴 나라, 그리고 이민자들에게 최대 3,400만 원을 주면서 자발적으로 떠나달라고 부탁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2015년 난민 수용 결정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었어요. 스웨덴은 이미 2008년부터 난민 수용 정책을 계속 확대해 왔거든요. 유럽연합의 공동 난민 시스템에 맞춰서 말이죠. 그러니까 2015년은 그동안 쌓아온 인도주의 정책의 정점이었던 겁니다. 유럽 이민 네트워크가 발표한 비교 연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스웨덴이 받아들인 난민 수는 인구 대비로 독일과 프랑스를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인구 5천만 명인 나라가 3년 동안 100만 명 넘게 받아들인 셈이죠. 이 사실은 유럽 이주 네트워크의 2018년 공동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난민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대부분 발칸반도를 거쳐 독일과 덴마크를 통과해서 왔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시리아 출신이 절반 이상이었어요. 정확히는 51%였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20%, 이라크 사람들이 7%를 차지했습니다. 전쟁을 피해온 사람들이었어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목숨 걸고 유럽까지 온 겁니다. 이 수치는 유엔 난민기구의 2016년 연례 통계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웨덴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려면 역사를 좀 알아야 합니다. 17세기만 해도 스웨덴은 유럽의 강대국이었거든요. 군사력도 강했고 정치적 영향력도 컸죠. 하지만 1709년 폴타바 전투에서 러시아에게 참패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대업방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전쟁에서 스웨덴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이후로 스웨덴은 중립 외교 정책을 택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내내 어느 나라와도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한 거죠. 이런 외교적 전환은 스웨덴 왕립과학원의 역사연구소가 정리한 스웨덴 중립 200년사에서 자세히 설명됩니다. 이 중립 정책 기간 동안 스웨덴은 특별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폴크햄메트라고 불리는 국민의 집이에요. 사회민주주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높은 세금을 내는 대신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시스템이죠. 교육도 무료, 의료도 무료, 노후도 국가가 보장해 줍니다. 이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한 가지가 필요했어요. 바로 신뢰입니다. 국민들 서로가 서로를 믿고 국가를 믿어야 했던 거죠. 스웨덴 사람들은 이런 높은 수준의 사회적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스톡홀름 경제대학의 사회신뢰연구소가 2020년 발표한 북유럽 복지 신뢰 보고서에서 강조됩니다. 1975년에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스웨덴 정부가 동화 정책을 포기한 거예요. 동화 정책이란 이민자들을 스웨덴 문화에 완전히 흡수시키는 방식이죠. 대신 다문화주의를 채택했습니다. 이민자들이 자기 문화와 언어를 유지할 권리를 인정한 겁니다. 스웨덴 사회에 녹아들 필요 없이 자기 정체성을 지키며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건 당시로서는 정말 진보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스웨덴 정부의 1975년 문화정책 백서에 따르면 이 결정은 문화적 다양성이 민주주의의 일부라는 인식에 기반했습니다. 이 다문화주의 정책은 스웨덴의 복지와 교육 시스템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통합 프로그램도 만들어졌는데 참여는 자발적이었어요. 강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스웨데어를 배우고 싶으면 배우고 안 배우고 싶으면 안 배워도 되는 시스템이었죠. 이민자들은 자기 공동체 안에서 살면서 모국어만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제도적 방향은 스웨덴 교육청이 발간한 통합과 언어정책 보고서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대 초반, 그러니까 2015년 난민 위기 전부터 이미 조짐이 있었던 거예요. 이민자들과 스웨덴 원주민 사이의 거주 지역이 점점 분리되고 있었습니다. 취업률 격차도 벌어지고 있었고요. 폴크헤메트, 그러니까 국민의 집이라는 이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변화는 예테보리대 사회학 연구소의 2014년 통합자 분석 보고서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스웨덴 통계청 자료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외국 태생 인구 비율이 지난 30년 동안 14.3%에서 20.9%로 급증했어요. 4명 중 1명이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인구 전체가 외국인인 것과 비슷한 수준이죠. 그리고 2030년이 되면 25세 이하 젊은이 중 거의 3분의 1이 최소한 부모 1명은 외국 태생일 거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유로스텐 인구 모델링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고요. 이 전망은 스웨덴 통계청과 유럽 통계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인구 전망 보고서에 근거합니다. 2015년 난민 위기는 이미 금이 가 있던 시스템에 엄청난 충격을 가한 사건이었습니다. 국내 압박이 커지자 스웨덴 정부는 그해 말에 국경 통제를 재도입했어요. 법무부의 생겐 통제 보고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생겐 지역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죠. 생겐 지역이란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여권 검사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스웨덴이 원칙을 깨고 국경 검사를 시작한 겁니다. 이 조치는 스웨덴 법무부가 2016년에 발표한 공식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아무리 부유한 나라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을 단시간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통합 시스템, 특히 주택 공급이 난민 유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집이 부족하니 난민들은 어쩔 수 없이 몇몇 도시 지역에 몰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그 지역의 주택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집값도 치솟았습니다. 분리거주 현상이 더욱 심해진 거죠. 룬드 대학교의 도시 계획 전문가들은 이런 주택 분리 현상이 2개의 스웨덴을 만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2021년 연구 논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한쪽은 잘 사는 스웨덴 원주민들이 사는 곳, 다른 한쪽은 가난한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곳, 이렇게 사회가 둘로 쪼개진 겁니다. 이 분석은 룬드 대학교 도시사회연구소의 이민 이후 도시 불평등 연구에서 제시된 결론입니다. 스웨덴 국립주택건설계획위원회 통계를 보면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스웨덴 지방자치단체의 70%가 심각한 주택 부족을 겪고 있다고 보고했어요. 이 수치는 2021년 전국주택보고서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집이 없으니 난민들은 임시숙소나 컨테이너에서 살아야 했고 가족을 데려올 수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삶을 시작할 수가 없었던 거죠. 주택 문제는 정치적 폭탄이 되었습니다. 2021년 6월 사회민주당 정부가 임대료 통제 개혁을 둘러싼 불신임안으로 무너졌어요. 집값과 임대료 문제가 정부를 무너뜨린 겁니다. 스웨덴 같은 안정적인 나라에서는 정말 드문 일이었죠. 이민 정책이 단순히 인도주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를 흔드는 위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주택 부족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스웨덴의 관대한 통합 정책 자체에 있었거든요. 역설적이게도 이민자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던 정책이 오히려 그들을 스웨덴 사회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2023년 스웨덴 공공고용서비스국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충격적인 숫자가 나와요. 인도주의적 이유로 스웨덴에 온 난민들이 10년을 살아도 취업률이 겨우 65%에서 70% 수준이었습니다. 10명 중 3명은 10년이 지나도 일자리 찾지 못한다는 뜻이죠. 이 숫자를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까요? 우리나라 전체 취업률은 약 62% 정도인데 이건 학생, 주부, 노인 같은 비경제활동 인구를 다 포함한 수치예요. 그런데 스웨덴의 난민 취업률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만 따진 건데도 70%밖에 안 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2023년 발표한 노동통합 데이터를 보면 스웨덴이 회원국 30개국 중 22일 위를 차지했다는 점입니다. 통합 프로그램에 가장 많은 돈을 쓰는 나라가 실제 성과는 하위권이었던 거죠. 재정 투입과 결과 사이의 괴리가 극명하게 드러난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예테보리시 공무원들과 인터뷰한 내용이 이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언어 장벽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스웨덴어를 못하면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스웨덴어 교육 프로그램은 자발적 참여였고 참석률도 낮았습니다. 이민자 공동체 안에서 모국어만 써도 생활이 가능했으니까요. 마트도 자기 나라 사람들이 운영하는 곳에 가고, 친구들도 같은 나라 출신이고, 집도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니 스웨덴어를 배울 절박함이 없었던 겁니다. 자격증 인정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시리아에서 의사였던 사람, 아프가니스탄에서 엔지니어였던 사람들이 스웨덴에 오면 그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스웨덴 기준으로 다시 시험을 보고 자격을 따야 했는데 스웨덴어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전문 자격 시험을 본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결국은 고학력 난민들조차 단순 노동이나 복지 수당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그들의 능력을 활용하지 못한 겁니다. 취업이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복지 시스템에 의존하게 됩니다. 스웨덴의 복지 제도는 정말 관대하거든요. 주택 보조금, 생활비 지원, 자녀 양육 수당까지 다양한 혜택이 있어요. 일을 안 해도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스웨덴 국가감사원이 2021년 감사 요약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주택 보조금과 통합 프로그램 관련 복지 지출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42%나 증가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이 복지 비용은 누가 부담했을까요? 바로 지방자치단체였습니다. 스웨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말멘나, 쇠데르텔리에 같은 도시들이 전국 인구의 10%만 차지하는데 난민 수용은 30%에서 40%를 떨어 안았어요. 이 도시들에서는 난민 관련 복지 비용이 지방세 지출의 50%를 넘어섰습니다. 세금의 절반 이상이 난민 지원에 쓰인 겁니다. 스웨덴 재정관리청의 분석에 따르면 이비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난민 관련 복지 지출 총액이 3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6조 원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7%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죠.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 적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120개가 넘는 기초자치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산 적자를 기록했어요. 학교 예산을 줄이고 도로 보수를 미루고 공공 서비스를 축소해야 했습니다. 원래 살던 스웨덴 주민들 입장에서는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받는 서비스는 줄어드는 상황이 된 겁니다.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죠. 재정관리청의 분석은 더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복지 지출 증가가 연간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1%포인트씩 깎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 전체로 보면 매년 성장 동력이 약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복지국가 스웨덴의 재정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사회적 신뢰의 붕괴였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스웨덴의 폴크햄메트 시스템은 높은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한다고 말씀드렸죠. 국민들이 서로를 믿고 높은 세금을 내는 대신 국가가 공정하게 재분배해 줄 거라고 믿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예테보리 대학교 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장기 조사를 보면 사회민주당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2015년 49%에서 2022년 28%로 추락했어요. 7년 만에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국민들은 자기들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평생 세금 내고 일하며 살아온 스웨덴 국민들은 왜 가착한 난민들이 일도 안 하면서 자기들만큼 혜택을 받느냐는 불공정함을 느낀 거죠. 이게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느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감정이 정치를 바꾸게 되거든요. 2022년 선거 전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60% 이상이 이민과 범죄를 나라의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경제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었어요. 이민과 범죄였습니다. 스웨덴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 이 두 가지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물론 모든 이민자가 범죄자는 아니에요. 대부분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벌어지는 폭력 사건들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부정적 이미지가 굳어진 겁니다. 통합 정책의 실패는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스웨덴어를 못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선생님들은 스웨덴어로 수업하는데 학생들은 알아듣지 못하니까요. 일부 학교에서는 한 반에 10개 국어 이상이 섞여 있었습니다. 통역을 쓰면 수업 진도가 나가지 않고 안 쓰면 이해를 못하는 악순환이었죠. 교사들은 지쳐갔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떨어졌습니다. 의료 서비스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원에 가면 통역이 필요한 환자들이 많았어요. 의사와 환자가 직접 대화하지 못하니 정확한 진단이 어려웠죠. 문화적 차이도 컸습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여성 환자가 남성 의사에게 진료받는 걸 꺼려했고, 어떤 경우에는 특정 치료를 종교적 이유로 거부하기도 했어요. 의료진들은 이런 상황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고,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수영장, 도서관, 공원 같은 곳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한 마찰이 잦았어요. 어떤 이민자 공동체는 여성과 남성의 수영 시간을 분리해달라고 요구했고, 도서관에서는 특정 책을 비치하지 말아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스웨덴 국민들은 자기 나라의 문화와 가치관이 침해받는다고 느꼈죠. 이런 작은 갈등들이 쌓이면서 사회 전반의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스웨덴의 다문화주의는 이론적으로는 아름다웠지만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한다는 명분 아래 실제로는 분리된 공동체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진정한 통합이 아니라 병존이었던 겁니다. 같은 나라 안에 살지만 같은 언어를 쓰지 않고 같은 가치를 공유하지 않으며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두 개의 사회가 형성된 겁니다. 이게 바로 룬드 대학교 연구진이 말한 두 개의 스웨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리된 공간에서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웨덴 경찰청이 공식적으로 지정한 취약 지역이 61곳입니다. 스웨덴 경찰청이 2024년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영어로는 취약 지역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이곳을 노고존, 그러니까 출입 금지 구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경찰도 혼자서는 들어가기 꺼려하는 곳이 생긴 겁니다. 21세기 북유럽 선진국에서 말이죠. 이 지역들은 주로 스톡홀름, 예테보리, 말렐 같은 대도시 외곽에 몰려 있습니다. 이 예순한 개 지역의 총 인구는 약 6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국립범죄예방위원회 자료에 따른 추정입니다. 말메를 예로 들어볼까요? 스웨덴 남부의 항구 도시인 말메는 한때 조선업으로 번영했던 곳이에요. 우리나라의 거제나 울산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조선업이 쇠퇴하면서 일자리가 사라졌고 빈 공간에 저렴한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섰죠. 이곳으로 난민들이 대거 이주했습니다. 지금 말멘 일부 지역은 인구의 80% 이상이 외국 태생이거나 이민자 부모를 둔 사람들입니다. 스웨덴 통계청 2023년 조사 결과입니다. 거리 간판도 스웨덴어가 아니라 아랍어로 쓰여 있고 상점들도 중동 음식점과 할랄 정육점으로 가득하죠. 스웨덴 도시가 아니라 중동 도시에 온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이런 지역에서 범죄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총기 범죄와 폭탄 테러가 문제예요. 스웨덴 국립범죄예방위원회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2023년에만 폭탄 사건이 149건 발생했습니다. 국립범죄예방위원회 연례보고서 확인, 전년도 90건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죠. 폭탄이라고 하면 테러리스트들이나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스웨덴에서는 갱단들이 경쟁 조직을 공격하거나 위헌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파트 현관, 자동차, 상점 앞에 폭탄을 설치하는 겁니다. 2025년 2월에는 스톡홀름에서 한 달 동안에만 10건의 폭탄 공격이 있었습니다.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른 집계입니다. 총기 살인율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인구 100만 명당 총기 사망자가 4명으로 유럽연합 평균의 4배에 달합니다.
스웨덴 국립범죄예방위원회 2023년 연례 보고서에서 확인됩니다. 이 수치는 스웨덴이 유럽에서 총기 범죄가 가장 심각한 나라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총격 사건은 주로 밤에 일어나는데 길거리에서, 쇼핑몰에서, 심지어 주택가에서도 벌어져요. 일반 시민들이 갱단 총격전에 휘말려 다치거나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걸까요? 조직범죄 갱단들입니다. 마약 밀매, 무기 거래, 이심 매매를 하는 범죄 조직들이 취약 지역을 거점으로 삼았어요. 이들은 영역 싸움을 하고 돈을 두고 다투며 서로를 죽이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럽사 경찰기구 분석 자료 참고, 경찰 이들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있어요. 증인들이 협조를 거부하거든요. 갱단의 보복이 두려워서 아무도 경찰에게 정보를 주려하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침묵의 문화가 범죄를 더욱 키우고 있는 겁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미성년자를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스웨덴 경찰과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갱단들이 의도적으로 어린 청소년들을 범죄에 동원하고 있어요. 스웨덴 경찰청 청소년 범죄 보고서. 왜일까요? 스웨덴 법은 나이가 어릴수록 형량이 가볍거든요. 15세에서 20세 사이의 청소년들은 살인을 저질러도 성인보다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습니다. 갱단들은 이 허점을 악용하는 겁니다. 계약 살인을 10대 청소년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돈은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3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 정도를 준다고 합니다. 법률 전문가 인터뷰 확인. 심지어 11살, 12살 어린이들이 또래를 살해하는 사건까지 보고되었습니다. 현지 경찰 자료 참조. 상상하기 어렵죠? 초등학교 5, 6학년 나이의 아이들이 돈을 받고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가난한 이민자 가정 출신이 많아요. 집에는 돈이 없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으며 학교에서도 소외되어 있습니다. 갱단이 이들에게 소속감과 돈을 제공하면서 범죄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거죠.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배신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조직 범죄의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스웨덴 정부 감사관들의 추산에 따르면 조직 범죄 네트워크가 복지 시스템을 악용해서 빼돌리는 돈이 연간 90억 달러에서 1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조 원에서 18조 원에 달합니다. 스웨덴 정부 감사 보고서 확인. 가짜 신분으로 복지 수당을 타거나 존재하지 않는 회사를 만들어 보조금을 받아내거나 주택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는 식입니다. 관대한 복지 시스템의 허점을 철저하게 파고든 거예요. 이런 범죄 조직들은 국제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칸반도, 중동, 북아프리카의 범죄 조직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요. 마약은 남미에서 들여오고 무기는 동유럽에서 밀수하며 돈은 중동으로 빼돌립니다. 유럽 형사 경찰기구 2024년 보고서. 스웨덴의 취약 지역이 국제 조직 범죄의 거점이 된 겁니다. 이웃 나라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덴마크는 2023년 말에 스웨덴과의 국경 통제 강화를 검토했어요. 로이터 통신과 북유럽 주요 언론 보도 확인. 스웨덴의 갱단 범죄자들이 덴마크로 넘어와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었거든요. 덴마크 입장에서는 스웨덴이 범죄 수출국이 된 셈이죠. 노르웨이와 핀란드도 비슷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 사이에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오랜 전통이 위협받게 된 겁니다. 일반 시민들의 삶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취약 지역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밤에 외출하기를 꺼려합니다. 총소리가 들리거나 폭발음이 나는 게 일상이 되었거든요.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도 걱정입니다. 갱단 충돌에 휘말릴까 봐요. 상점들은 일찍 문을 닫고 택시 기사들은 일부 지역으로는 운행을 거부합니다. 구급차나 소방차도 경찰 호위 없이는 들어가지 않는 곳도 있어요. 나라 안에 또 다른 나라가 생긴 것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자경단도 생겨났습니다. 스톡홀름의 나이트 워커스라는 단체가 대표적이에요. 자원봉사자들이 밤에 거리를 순찰하면서 총기 범죄를 막으려고 노력합니다. 현지 언론 보도 참조. 하지만 이건 임시 방편일 뿐이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국가의 치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시민들이 스스로 나선 겁니다.
이것 자체가 국가 실패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통계로만 보면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2023년 9월 말미에 한 아파트 단지에서 14세 소년이 경쟁 갱단원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나이의 아이예요. 이 소년은 갱단으로부터 약 1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및 법원 기록 확인, 그는 법정에서 아무런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스웨덴 전역에 큰 충격을 주었고 정치권이 움직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언론 보도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민자 범죄를 보도하는 걸 꺼렸어요. 인종차별적이라는 비난을 받을까봐 조심했던 거죠. 하지만 사태가 심각해지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스웨덴 공영방송부터 주요 신문들까지 취약 지역의 실상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스웨덴 공영방송 보도 확인.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 나라가 이렇게 위험해졌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된 겁니다.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밤에 혼자 걸어도 안전하고 문을 잠그지 않아도 되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나라였죠. 그런데 이제는 유럽에서 총기 범죄가 가장 심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가 스웨덴 국민들에게 준 심리적 충격은 엄청났어요. 자기 정체성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사회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이 투표함으로 향했습니다. 정치 지형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조짐은 2021년부터 있었어요. 그해 6월 스웨덴 의회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회민주당 정부가 불신임안으로 무너진 거예요. 직접적인 원인은 임대료 통제 개혁 문제였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민 정책과 치안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결과였습니다. 스웨덴 의회 회의록 확인. 스웨덴처럼 안정적인 나라에서 정부가 불신임으로 무너진다는 건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당시 집권 중이던 사회민주당은 스웨덴 정치의 상징이었습니다. 20세기 내내 스웨덴을 이끌어온 정당이에요. 폴크 헤메트를 만든 주역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민 위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예테보리 대학교 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장기 추적 조사를 보면 그 추락이 극명하게 드러나요. 사회여론연구소 연례 보고서 참조, 사회민주당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2015년 19%에서 2022년 28%로 떨어졌습니다. 7년 만에 거의 절반으로 추락한 겁니다. 국민들의 관심사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22년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 이상이 이민과 범죄를 나라의 가장 큰 문제로 꼽았어요. 스웨덴 여론조사 기관 조사 결과 경제도 아니고 기후변화도 아니고 의료나 교육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민과 범죄였죠. 이 두 가지가 스웨덴 국민들의 머릿속에서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밤에 안전하게 걸을 수 없다는 두려움, 자기 동네가 낯선 곳으로 변해간다는 불안감, 세금은 계속 오르는데 공공 서비스는 나빠진다는 불만이 쌓여 있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 정당이 급부상했습니다. 바로 스웨덴 민주당입니다. 이 정당은 1988년에 창당되었는데 처음에는 극우 정당으로 분류되었어요. 반이민, 반다문화를 주장하는 정당이었죠. 주류 정치권에서는 이들을 외면했고 다른 정당들은 이들과의 연대를 거부했습니다. 스웨덴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고립된 존재였어요. 2010년 총선에서 처음 의회에 진출했을 때도 겨우 5.7%의 득표율로 간신히 문턱을 넘었을 뿐이었습니다. 스웨덴 선거관리위원회 공식 결과. 하지만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선거에서 스웨덴 민주당은 12.9%를 얻었어요.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2018년에는 17.5%로 또 뛰어올랐죠. 그리고 2022년 선거에서는 20.5%를 기록하며 제2당으로 올라섰습니다. 스웨덴 선거관리위원회 2022년 공식 집계
불과 12년 만에 주변부 정당에서 스웨덴 정치의 핵심 세력으로 올라선 겁니다. 이건 스웨덴 정치사에서 전례 없는 일이었어요. 스웨덴 민주당은 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걸 말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정당들이 조심스러워하거나 회피하던 주제를 정면으로 다룬 겁니다. 이민을 대폭 줄여야 한다. 국경을 통제해야 한다. 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스웨덴 문화와 가치를 지켜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많은 국민들의 마음에 와닿았던 거죠. 특히 취약 지역 근처에 사는 사람들, 치안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 자기 동네가 변해가는 걸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물론 스웨덴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많았습니다. 인종차별적이다. 외국인 혐오를 부추긴다는 비난이 쏟아졌어요. 인권단체들과 진보 진영은 이들의 부상을 강하게 경계했죠. 하지만 스웨덴 민주당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극단적인 이미지를 벗고 주류 정당으로 탈바꿈하려고 노력한 겁니다. 당 대표인 지미 오케소는 과거의 극우적 요소들을 정리하고 더 온건한 이미지를 만들어갔어요. 반이민이 아니라 통제된 이민, 외국인 혐오가 아니라 스웨덴 가치 수호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다듬었습니다. 2022년 9월 선거는 스웨덴 현대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선거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중도 좌파 진영이 패배하고 중도 우파 연합이 승리한 겁니다. 하지만 진짜 승자는 따로 있었죠. 바로 스웨덴 민주당이었습니다. 20.5%의 득표율로 제2당에 오른 이들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정치 세력이 되었어요. 스웨덴 선거관리위원회 최종 집계, 새로 구성된 중도 우파 정부는 스웨덴 민주당의 지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새 총리로 취임한 울프 크리스테르손은 온건당 소속입니다. 온건당은 전통적인 보수 정당이에요. 과거에는 스웨덴 민주당과 협력하는 걸 거부했지만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크리스테르손 정부는 스웨덴 민주당, 기동민주당, 자유당과 함께 4당 연립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 합의문을 티데 협약이라고 부릅니다. 티데는 스톡홀름 근처의 작은 마을 이름이에요. 이곳에서 4개 정당 대표들이 모여 협약을 맺었거든요. 스웨덴 총리실 공식 문서 확인. 티데 협약의 내용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스웨덴의 이민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어요. 협약문에는 5가지 핵심 정책이 명시되었습니다. 첫째, 이민 규제 강화. 둘째, 노동시장 접근 제한. 셋째, 추방과 통제 확대. 넷째, 통합 요건 강화. 다섯째, 법 집행 강화였습니다. 이 5가지가 새 정부의 이민 정책 기조가 된 겁니다. 국민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보수적인 유권자들과 치안 문제에 시달리던 사람들은 환영했어요. 드디어 정부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한다고 생각한 거죠. 반면 진보 진영과 인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스웨덴의 인도주의 전통이 무너진다. 외국인 혐오가 정책이 되었다며 비판했죠. 난민 지원 단체들은 이제 스웨덴이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고 우려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시선도 쏠렸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난민 정책을 펼치던 스웨덴이 정반대 방향으로 돌아섰으니까요. 유엔 난민기구는 우려를 표명했고 유럽연합 내에서도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일부 유럽 국가들이 스웨덴의 변화를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독일의 디벨트, 네덜란드의 NR체, 한델스블라트 같은 주요 언론들이 스웨덴의 정책 전환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해당 언론사 2024년 보도 확인. 자기 나라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으니까요. 정치 전문가들은 이 변화를 유럽 정치 지형의 큰 전환으로 봤습니다. 이코노미스트와 유럽 외교협회 정책 분석가들은 스웨덴 사례가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이코노미스트 및 유럽 외교협회 보고서 참조. 실제로 덴마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엄격한 이민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고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스웨덴의 실패가 유럽 전체에 경고음이 된 겁니다. 스웨덴 민주당의 지미 오케손 대표는 승리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웨덴 국민들이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실패한 이민 정책과 범죄 증가를 참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한때 주변부 정당으로 무시당하던 그들이 이제 스웨덴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된 겁니다. 스웨덴 공영방송 선거 특집 방송 확인. 하지만 정치적 승리가 곧바로 문제 해결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새 정부는 약속을 실행에 옮겨야 했어요.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거든요. 수십만 명의 난민들이 이미 스웨덴에 살고 있고 범죄 조직들은 깊이 뿌리 내렸으며 사회 분열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이 모든 걸 바꾸려면 단순한 정책 변화로는 부족했어요.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했죠. 새 정부 앞에는 험난한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새 정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T대 협약에 담긴 5가지 핵심 정책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민 규제 강화였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난민 재정착 수용 인원의 대폭 축소였어요. 2022년에 5천 명을 받아들였는데 2023년에는 단 900명으로 줄였습니다. 스웨덴 이민청 공식 발표, 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거죠.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컸습니다. 한때 유럽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받던 나라가 이제는 최소한으로만 받겠다는 선언이었으니까요. 2024년 중반에 이민청이 발표한 예비 수치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새로운 난민 신청 건수가 1만 건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이민청 2024년 중간 보고서.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2015년에는 16만 3천 건이었는데 말이죠. 이 수치만 봐도 정책이 얼마나 급격하게 바뀌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경에서의 심사도 훨씬 까다로워졌어요. 난민 지위 인정 기준이 엄격해졌고 서류 심사에 걸리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두 번째 정책은 노동시장 접근 제한이었습니다. 새 정부는 노동 이민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어요. 이제 스웨덴에서 일하려는 외국인은 스웨덴 중위 임금의 최소 80%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시장부 규정 확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임금 일자리로는 더 이상 스웨덴에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 중위 임금이 월 400만 원이라면 최소 320만 원 이상을 받는 일자리만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조치는 저숙련 노동자의 유입을 막기 위한 거였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진짜 필요한 고급 인력만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엔지니어, 의사, 연구원 같은 전문직은 환영하지만 단순 노동자는 받지 않겠다는 뜻이죠. 이건 덴마크가 몇 년 전부터 시행하던 정책을 본뜬 겁니다. 덴마크는 이 방식으로 이민의 질적 수준을 높였다고 평가받고 있거든요. 덴마크 통합부 보고서 참조. 스웨덴도 같은 길을 선택한 겁니다. 세 번째는 추방과 통제 확대였습니다. 이게 가장 논란이 많은 정책이었어요. 2023년 1월 이후 6천 건 이상의 거주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이민청 통계 확인,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람, 통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의 체류 자격이 박탈된 거죠. 이들에게는 자발적 귀국을 권유했고 거부하면 강제 추방 절차를 밟았습니다. 더 파격적인 건 자발적 귀국 지원금 제도였습니다. 스웨덴을 떠나는 이민자에게 최대 3만 4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정부 공식 발표문 확인.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돈을 줘서 떠나달라고 부탁한다니 믿기 어려웠던 거죠. 하지만 정부는 진지했어요. 강제 추방보다는 자발적 귀국이 인도적이고 비용도 적게 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강제 추방하는 데 드는 법적 비용과 행정 비용을 생각하면 귀국 지원금이 오히려 저렴하다는 논리였죠. 이 제도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보수 진영은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환영했어요. 진보 진영은 이민자들을 돈으로 내쫓는 비인도적 정책이라고 비난했죠. 국제 인권단체들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밀고 나갔어요. 실제로 몇백 명이 이 제도를 이용해 귀국했다고 합니다. 이민청 중간 집계. 네 번째 정책은 통합 요건 강화였습니다. 이제 스웨덴 시민권을 얻으려면 최소 8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시민권법 개정안. 예전에는 5년이었는데 3년이나 늘어난 거예요.
그것도 그냥 8년 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정직한 삶을 살았다는 증명이 필요해요.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고 세금을 제때 냈어야 하며 복지 부정 수급 같은 게 없어야 합니다. 스웨덴어 능력 시험도 통과해야 하고 스웨덴 사회와 문화에 대한 시험도 봐야 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예전의 자발적 통합 정책과는 정반대죠. 이제는 통합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된 겁니다. 스웨덴 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다면 스웨덴어를 배워야 하고 스웨덴 가치를 받아들여야 하며 법을 지키고 일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예요. 1975년부터 50년 가까이 유지해온 다문화주의 정책을 사실상 폐기한 겁니다. 다섯 번째는 법 집행 강화였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형사 책임 연령을 15세에서 14세로 낮췄습니다. 형법 개정안 확인, 갱단들이 미성년자를 이용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였죠. 14세만 되어도 이제 형사 처벌을 받게 된 겁니다. 형량도 강화되었어요. 총기 범죄, 폭탄 테러, 조직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높아졌습니다. 특별 감옥 시설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범죄자들을 격리 수용하기 위한 고보안 교도소를 추가로 건설 중이에요. 교정청 발표. 경찰 인력도 대폭 늘렸습니다. 2025년까지 경찰관 1만 명을 추가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죠. 취약 지역에 대한 순찰도 강화되었습니다. 가장 파격적인 조치는 보안구역 지정이었습니다. 범죄가 심각한 지역을 특별 보안구역으로 지정해서 경찰이 영장 없이도 수색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경찰법 개정안. 이건 스웨덴 법 체계에서는 전례 없는 조치였습니다.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권위적인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정부는 비상 상황에는 비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심지어 군대까지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공식적으로 군의 치안 지원을 요청했어요. 국방부 공식 문서, 군인들이 경찰 작전을 지원하고 중요 시설을 경비하며 폭발물 처리 같은 특수 임무를 맡게 된 겁니다. 평화로운 북유럽 국가에서 군대가 치안 활동에 투입된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스웨덴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죠. 이런 강력한 정책들이 효과가 있었을까요? 초기 결과는 어느 정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스웨덴 경찰청이 2024년 초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갱단 관련 폭탄 테러가 149건에서 88건으로 감소했어요. 경찰청 2024년 업데이트. 여전히 높은 수치지만 감소 추세는 분명했습니다. 총기 살인 건수도 약간 줄었고요. 국민들의 정부 신뢰도도 2022년 최저점에서 8%포인트 회복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확인. 하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61개 취약 지역은 여전히 존재했고 수십만 명의 통합되지 않은 이민자들도 그대로였어요. 범죄 조직들은 약해지긴 했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회 분열도 계속되고 있었죠. 정책 전환은 시작되었지만 그 결과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스웨덴의 변화는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독일의 디 벨트와 네덜란드의 에날체 한델스블라트 같은 유럽 주요 언론들이 2024년 내내 스웨덴 정책을 집중 보도했어요. 해당 언론 보도 확인. 유럽 각국이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스웨덴의 실험이 성공하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할 것이고 실패하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 거였죠. 스웨덴은 의도치 않게 유럽 이민 정책의 시험장이 된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책들을 실행하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론과 현실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문제는 이미 스웨덴에 살고 있는 수십만 명의 이민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였습니다. 그들을 모두 돌려보낼 수는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10년, 20년을 살았고 아이들은 스웨덴에서 태어나 가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법적, 인도적으로 집단 추방은 불가능했습니다. 유럽 인권재판소 판례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정부는 더욱 엄격한 통합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스웨덴어 교육을 의무화하고 직업 훈련을 강화했으며
취업하지 않으면 복지 혜택을 줄이는 방식이었습니다. 당근보다 채찍을 더 많이 쓴 셈입니다. 하지만 40, 50대 중년 이민자들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직업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교육 현장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민자 가정 아이들이 많은 학교에서는 스웨덴어가 서툰 아이들, 학습 격차가 큰 아이들, 가정에서 교육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선생님들은 과부하에 시달렸고 일부는 직업을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교원노조 설문조사에서도 이런 어려움이 드러났습니다.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스웨덴의 순위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2022년 피사 평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도 압박을 받았습니다. 만성질환 환자, 전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이민자들이 많았고 통역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도 늘어났습니다. 병원들은 인력 부족과 예산 제약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스웨덴 보건복지청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 서비스 대기 시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사회 분열도 깊어졌습니다. 강경한 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거리에서는 시위가 벌어지고 소셜미디어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한쪽은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한쪽은 스웨덴의 인도주의 전통이 무너진다고 개탄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의 비판도 거셌습니다. 국제 엠네스티와 휴먼 라이츠 워치 등은 스웨덴 정부의 정책이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가족 분리 문제가 논란이었습니다. 체류 자격이 박탈된 부모가 추방되면 스웨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을 함께 추방하면 인도적 문제가 되고 분리하면 아동인권 침해가 되는 딜레마였습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긴장이 있었습니다. 회원국 간 자유이동을 원칙으로 하는데 스웨덴이 국경 통제를 강화하면서 이 원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덴마크, 독일, 오스트리아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고 셉겐 협정 자체가 흔들렸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우려를 표명했지만 강제할 수단은 없었습니다. 경제적 영향도 있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저렴한 노동력에 의존했거든요. 음식점, 청소업체, 건설 현장, 물류센터 등에서 인력난이 발생했습니다. 스웨덴 경영자 총연합회는 정부의 유연성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고급 인력 중심 정책을 고수했습니다. 역설적으로 복지 비용은 단기적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추방 절차, 자발적 귀국 지원금, 강화된 통합 프로그램, 늘어난 경찰 인력, 새로운 교도소 건설 등 모두 비용이 들었거든요. 정부는 장기적으로 줄어들 거라고 계산했지만 당장은 재정 부담이 컸습니다. 스웨덴 재무부의 예산안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긴장도 높아졌습니다. 연립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온건당은 경제적 실용주의를, 스웨덴 민주당은 강경 입장을, 자유당은 시민 자유보호를 강조하며 삐걱거렸습니다.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서로 다른 입장을 조율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정치 전문지 분석에서도 이런 내부 갈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야당 사회민주당은 기회를 노렸습니다. 정책의 부작용을 집중 공격하며 인권 침해, 사회 분열, 스웨덴 이미지 실추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이민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론은 강경 정책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시선도 복잡했습니다. 일부 국가는 스웨덴의 용기를 높이 평가했지만 다른 국가는 극우 포퓰리즘에 굴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와 뉴질랜드 외교부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정책이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범죄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경찰력 강화와 형량 인상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죠. 하지만 이미 취약 지역에 사는 수십만 젊은이는 어떻게 할까요? 통합되지 않은 채 남으면 문제는 계속될 겁니다. 다음 세대 갱단원들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통합의 핵심은 교육과 일자리입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고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살아야 범죄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한 세대, 어쩌면 두 세대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과연 국민들이 그 긴 시간을 기다려줄까요? 또 다른 문제는 2세대, 3세대 이민자들입니다. 스웨덴에서 태어나고 자란 젊은이들입니다. 부모의 나라도 스웨덴도 아닌 어정쩡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스웨덴 여권은 있지만 사회로부터 배척당한다고 느낍니다. 이런 정체성 혼란은 극단주의, 범죄 조직 차저 혹은 좌절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회통합연구소 보고서에서도 이를 지적했습니다. 스웨덴의 딜레마는 명확합니다. 과거처럼 관대할 수도 없고 모든 이민자를 내보낼 수도 없습니다. 중간 지점을 찾아야 하는데 어디인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정책은 실험이고 스웨덴은 거대한 사회 실험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스웨덴의 사례는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유럽 전체가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었거든요. 2015년 난민 위기는 스웨덴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독일은 100만 명 이상을 받아들였고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지중해를 건너온 난민들로 넘쳐났습니다.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도 각자의 방식으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반응이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2015년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라며 난민을 환영했었죠.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독일 사회도 변했습니다. 2024년 독일 언론 디벨트는 스웨덴의 정책 전환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독일도 통합 실패, 범죄 증가, 사회 분열이라는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거든요. 2023년과 2024년 독일에서도 이민 정책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우파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당은 일부 지역에서 30% 이상 득표하며 급부상했습니다. 네덜란드는 더 직접적으로 반응했습니다. 2023년 선거에서 극우 정당인 자유당이 한 당으로 올라섰습니다. 당대표 헤이르트 빌더르스는 반이슬람, 반이민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네덜란드 유권자들이 그를 선택한 것이죠. 네덜란드 주요 언론 NRC 한델스블라트는 스웨덴 모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논조의 기사를 연이어 내보냈습니다.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에서도 이민자 집중 거주 지역의 범죄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프랑스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에마니엘 마크롱 대통령은 중도 성향이지만 이민 정책에서는 점점 강경해졌습니다. 2023년 프랑스 의회는 이민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추방을 쉽게 하고 복지 혜택 수급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었죠. 마린 르펜이 이끄는 국민연합당은 지지율 30%대를 유지하며 차기 대선의 강력한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파리 교회 방리유 지역에서는 2023년 여름 대규모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의 총격으로 17세 청소년이 사망한 것이 계기였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민자 2세대의 소외와 차별이 원인이었습니다. 덴마크는 스웨덴보다 먼저 움직인 나라입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이미 엄격한 이민 정책을 시행했어요. 난민 수용을 대폭 줄이고 통합 요건을 강화했으며 범죄자 추방을 확대했습니다. 덴마크 통합부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범죄율이 안정되었고 취약 지역 수도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스웨덴이 덴마크 모델을 참고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노르웨이와 핀란드도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진보적이고 관대한 정책을 펼쳤는데 스웨덴의 실패를 보면서 경각심을 가진 것이죠. 노르웨이는 난민 수용 쿼터를 줄였고 핀란드는 국경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2024년 핀란드는 러시아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난민들을 핀란드로 보내는 하이브리드 전쟁을 벌인다는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남유럽 국가들의 입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서 난민들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이에요. 유럽연합 규정상 난민은 첫 착 국가에서 신청해야 하는데
이게 남유럽 국가들에게 불공평하다는 불만이 컸습니다.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2022년 취임 후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펼쳤습니다. 난민 구조선의 입항을 거부하고 북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해 난민 유입을 차단하려 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처음부터 난민 수용에 반대했습니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는 2015년 유럽연합의 난민 할당제를 거부했습니다. 자국 문화와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이었죠.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는 국경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난민 유입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당시 서유럽 국가들은 이를 비인도적이라고 비판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일부 서유럽 정치인들도 오르반의 정책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 차원의 대응도 변했습니다. 2024년 유럽연합은 새로운 이민 및 난민 협약에 합의했습니다. 핵심은 국경 통제 강화, 제3국과의 협력 확대, 회원국 간 책임 분담이었습니다. 이전에 관대한 접근에서 실용적인 관리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물론 완벽한 합의는 아니었어요. 국가마다 입장이 달라 조율이 쉽지 않았지만 방향성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무제한 수용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죠. 유럽 밖에서도 주목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은 전통적 이민 국가들도 스웨덴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죠.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이민 정책이 주요 쟁점이 되었고, 도널드 트럼프는 강경한 이민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스웨덴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캐나다는 전통적으로 다문화주의를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민자 수가 급증하면서 주택난, 일자리 부족, 공공서비스 과부하 같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2024년 캐나다 정부는 이민자 수용 목표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너무 많은 이민자를 너무 빠르게 받아들이면 통합에 실패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은 것입니다. 호주는 이미 엄격한 국경 통제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해상으로 들어오는 난민선을 차단하고 제3국의 난민심사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논란이 많았지만 호주 정부는 이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스웨덴의 사례가 호주 정책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 셈입니다. 학계와 싱크탱크들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유럽 외교협회, 브루킹스 연구소 같은 곳에서 스웨덴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들이 쏟아졌습니다. 공통된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이민 정책은 양과 질, 속도와 능력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선의가 있어도 국가의 통합 능력을 초과하면 실패한다는 교훈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정치 스펙트럼을 가로지르는 컨센서스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진보 진영조차 무제한 수용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선별적 수용, 효과적 통합, 법 집행 강화라는 새로운 합의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세부 사항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컸지만 큰 방향에서는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국제기구들의 입장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여전히 난민 보호를 강조했지만 수용국의 능력과 국민 정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이주기구도 관리된 이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권과 현실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이었습니다. 미디어 논조도 변했습니다. 2015년에는 난민을 환영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다는 분위기였지만 2024년에는 통합 실패의 위험성, 사회 안정의 중요성, 국민 의견의 존중이 더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가디언이나 뉴욕타임스 같은 진보 성향 언론조차 스웨덴 사례를 비판적으로 다뤘습니다. 선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스웨덴의 경험은 21세기 이민 정책에 대한 중요한 사례 연구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신호를 놓쳤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했는지에 대한 교훈을 제공했습니다. 완벽한 답은 없지만 적어도 피해야 할 실수는 분명해졌습니다. 도덕적 우월감만으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웨덴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선한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스웨덴은 인도주의적 이상을 실현하려 했습니다. 전쟁과 박해를 피해온 사람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려 한 것은 고귀한 목표였지만 실행 과정에서 자국의 통합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문화적 차이를 과소평가했으며 장기적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규모와 속도의 문제입니다. 스웨덴은 너무 많은 사람을 너무 짧은 시간에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시스템이든 한계가 있습니다. 주택, 학교, 병원, 경찰, 복지 시스템 모두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이 정해져 있죠. 2015년 한 해에만 16만 명을 받아들인 것은 인구 1,000만 명의 나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5년 안에 서울 송파구 전체 인구에 해당하는 80만 명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통합의 중요성입니다.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과 사회에 통합시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스웨덴은 다문화주의라는 이름으로 통합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이민자들이 자기 문화를 유지하며 살 권리를 존중했지만 결과는 분리된 사회였습니다. 진정한 통합은 상호 존중 위에서 공통의 가치와 언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한쪽의 일방적 양보나 다른 쪽의 완전한 동화가 아닌 균형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법 집행의 필요성입니다. 관대함이 무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스웨덴은 인권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미성년자 갱단원, 조직범죄, 복지 부정수급에 대한 대응이 너무 느리고 약했죠.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이민자든 원주민이든 법을 어기면 처벌받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국민 정서의 중요성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책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스웨덴 정부는 국민들의 우려를 무시했고 이민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인종차별로 매도하면서 진지한 토론을 막았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의 불만이 쌓였고 정치적 역풍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책 위반자들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며 취약 지역 주민들, 학교 선생님들, 경찰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재정적 지속 가능성입니다. 복지국가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아무리 부유한 나라라도 무한정 지출할 수는 없습니다. 스웨덴의 복지 지출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어났고 지방자치단체들은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인도주의적 정책도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문화적 호환성입니다. 모든 문화가 쉽게 섞이는 것은 아닙니다. 가치관, 생활 방식, 종교, 남녀 관계에 대한 태도가 근본적으로 다르면 갈등이 생깁니다. 스웨덴은 세속적이고 남녀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였지만 많은 난민들은 보수적인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 기대한 것은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2세대 문제입니다. 1세대 이민자들은 대체로 열심히 일하며 조용히 살아갑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기회를 얻은 것에 감사하죠. 하지만 2세대, 3세대는 다릅니다. 그들은 부모의 나라도 모르고 새로운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은 때로 반항, 범죄, 극단주의로 이어집니다. 스웨덴은 이 문제를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해법은 무엇일까요? 완벽한 답은 없지만 몇 가지 원칙은 분명합니다. 첫째, 선별적 수용입니다. 모든 사람을 받을 수 없으며 진짜 난민과 경제적 이민자를 구분하고 통합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우선해야 합니다. 둘째, 단계적 접근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수를 받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받아들이면서 통합을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의무적 통합 프로그램입니다. 언어 교육, 직업 훈련, 문화 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복지 혜택을 제한해야 합니다.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해야 합니다. 넷째, 법 집행 강화입니다.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체류 자격이 없는 사람은 추방해야 합니다. 인도주의와 법치주의는 양립 가능합니다. 다섯째, 국민과의 소통입니다. 이민 정책의 목표, 과정,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장기적으로 정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국제협력입니다. 난민 문제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연합, UN, 주변국들과 협력해 부담을 분담하고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스웨덴의 미래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정책이 시행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초기 성과는 긍정적입니다. 범죄가 줄고 새로운 난민 유입도 급감했죠. 하지만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입니다. 이미 스웨덴에 사는 수십만 명의 이민자들을 어떻게 통합시키고 취약 지역을 어떻게 정상화하며 사회 분열을 어떻게 치유할지가 과제입니다. 낙관적 시나리오는 강력한 법 집행과 의무적 통합 프로그램이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입니다. 범죄가 계속 감소하고 이 세대 이민자들이 교육과 일자리를 통해 사회에 통합됩니다. 10년, 20년 후 스웨덴은 다시 안전하고 통합된 사회가 되며 실패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더 현명한 이민 정책을 운영하는 모범 사례가 됩니다. 비관적 시나리오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입니다. 사회 분열이 깊어 회복이 어려워지고 범죄는 단기적으로 줄지만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아 다시 증가합니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며 극우와 극좌가 대립하면서 사회 불안이 지속됩니다. 스웨덴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지 못하고 유럽의 문제아로 남습니다. 현실은 그 중간 어딘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지역은 개선되겠지만 일부는 여전히 문제를 안고 갈 것이며 일부 이민자는 성공적으로 통합되지만 일부는 소외된 채로 남을 것입니다. 복잡한 사회 문제의 현실은 이렇게 다층적입니다. 중요한 점은 스웨덴의 경험이 다른 나라들에게 경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럽과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스웨덴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정책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실패가 다른 나라들의 성공으로 이어진다면 그 교훈은 값진 것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인도주의입니다. 전쟁과 박해를 피해온 사람들을 돕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현실적이어야 하며 무분별한 수용은 결국 누구도 돕지 못합니다. 진정한 인도주의는 도울 수 있는 만큼만 제대로 돕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가 위기를 극복할지 아니면 수십 년간 남은 상처와 분열 속에 살아갈지는 앞으로 10년, 20년이 말해줄 것입니다. 단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스웨덴은 21세기 이민 정책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이상과 현실, 인도주의와 실용주의, 개방과 통제 사이에서 균형을 잃으면 사회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냉혹한 교훈을 남겼습니다.